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2023년도 제3회차 유통관리사 2급 유통마케팅 기출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통마케팅 25문제 출제가 되고 이번 시험에도 마케팅 전략기획 제1장에서 가장 많이 출제가 됐지 않나 50% 정도 출제가 됐습니다. 나머지 뭐 점포관리, 그 다음에 상품 및 고객관리, 그 다음에 마케팅 조사, 그 다음에 성과평가 부분에서는 한 4문제 정도씩 해가지고 나머지가 좀 채워졌습니다. 난이도는 뭐 아주 높은 편은 아니었는데 또 새로운 문제, 또 이상한 문제들이 좀 출제되긴 했죠. 그래서 그래도 한 70점 정도는 충분히 맞을 수 있을 정도로 출제가 됐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기출문제의 중요성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 46번입니다. 통합적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설명,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뭐냐? 통합적인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은 광고라든가 판매 촉진, PR, 인적 판매 등등 같이 통합적으로 이용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매출액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다. 동그라미 1번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2번,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메시지를 일관되게 전달하기 위한 것이다. 세 번째, 동일한 표적 고객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은 서로 동일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네 번째, 서로 다른 촉진 믹스들이 수행하는 차별적인 커뮤니케이션 역할들을 신중하게 조정한다. 다섯 번째 보면 모든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캠페인들이 동일한 촉진 목표를 달성하도록 한다? 그런 건 아니겠죠. 모든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캠페인들이 동일한 목적을 추진하는 건 아니에요. 동일한 목표를 달성하도록 관리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얘네들이 상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그게 바로 통합적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이다. 이게 정답은 5번이에요. 딱 봐도 모든 것이 동일한 촉진 목표를 달성하도록 관리하는 것은 아니겠죠. 아주 상식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47번. 이건 예전에 또 최근에 또 기출됐던 문제입니다. 47번. 점포 공간을 구성할 경우에 점포에서의 역할을 고려한 각각의 공간에 대한 설명,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해서 뭐 서비스 공간도 나오고 그 다음에 진열 판매 공간도 나오고 판매 예비 공간, 그 다음에 판촉 공간, 뭐 인적 판매 공간 등등 여러 가지가 나오죠. 그 중에 정답 3번인데 판매 예비 공간은 소비자에게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거나 결제를 도와주고 상품에 대한 정보 전달, 결제를 도와주는 것이 판매하기 위한 예비 공간은 아니겠죠.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그래서 판매 예비 공간은 판매를 지원하기 위해서 마련한 공간이다라는 거 저도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정답은 3번입니다. 기출문제 나왔던 문제죠. 48번입니다. 48번은 마케팅 믹스 4P와 4C에 관련된 매칭하는 문제죠. 이게 또 뭐 여러 번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 믹스 4P가 있고 매칭되는 4C가 있겠죠. 4C. 그래서 4P는 공급자 측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4C는 이거는 고객 측면이라고 보시면 되겠다. 마케팅 믹스 4P가 있습니다. 프로덕트, 네, 프라이스, 네, 플레이스, 네, 프로모션 이렇게 있죠. 얘네들을 잘 매칭했는지 여부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뭐 유통, 플레이스에 관련된 부분이죠. 이거를 갖다 묻고 있다. 이거. 자, 프로덕트는 어때요? 기업에서는 제품을 판매하기 때문에 제품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지만 소비자 측면에서는 뭐예요? 커스터머 밸류가 상당히 중요하다. 기업에서는 제품을 만들어서 팔면 가격을 매겨서 판매를 하는 것이죠. 소비자 측면에서는 그 제품을 사는 거잖아요. 비용을 들여서 사는 거죠. 코스트입니다. 코스트. 기업에서는 플레이스를 통해서 유통을 시키는 거죠. 기업에서는 어디에다 유통시키는가가 중요하지만 소비자 측면에서는 어디 그 유통기관들 중에서 가장 내가 편리한 곳에서 가서 산다라는 거죠. 컨비니언스다. 컨비니언스. 근데 프로모션, 촉진하는 거죠. 매출액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광고라든가 홍보라든가 뭐 PR, 인적 판매, 판매 촉진 등을 이용하는데 그런 것들을 했을 때 소비자의 관계에 있어서 커뮤니케이션이 잘 됐으면 물건이 판매되는 것이고 매출액이 증가되겠죠. 만약에 그 커뮤니케이션 결과가 안 좋으면 매출액이 증가하지 않는다. 커뮤니케이션이다. 몇 번 또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플레이스에 해당하는 건 컨비니언스죠. 컨비니언스. 정답은 4번 된다. 4번. 49번. 온라인 광고 유형에 대한 설명,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예전에 몇 번 나왔었는데 안 나오다가 또 최근 또 한 번 또 나왔습니다. 배너 광고, 삽입 광고, 검색 관련 광고. 최근에 또 이 부분 또 이거 디지털 마케팅에 또 새로 들어갔습니다. 이거 봐주시고 4번에 보면
리치 미디어 광고라는 게 있어요. 리치 미디어. 보시면 리치라는 게 나와 있죠. 뭔가 풍부하게 미디어로서도 풍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걸 또 우리 리치 미디어 광고라고 하는데 내용을 보면 현재 보고 있는 창 앞에 나타나는 새로운 창에 구현되는 거. 지금 보고 있는데 펑 하고 나타나는 것들이 있죠. 팝업 창이라고 그러죠. 팝업 창. 그래서 팝업 광고라 팝업. 팝업 광고라고 하죠. 이런 것들.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그 다음에 바이럴 광고, 바이러스 마케팅에 관련된 부분이죠. 입소문 마케팅이라고 그러죠. 정답은 4번 되겠다. 50번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뭐 여러 번 나왔던 문제죠. 브랜드 관리와 관련된 설명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통 마케팅 문제에 해당하는 거. 우리 마케팅 4P 중에서 뭐에 해당합니까? 이거 프로덕트에 해당하는 거죠. 프로덕트 중에서도 뭐 브랜드에 관련된 문제다. 브랜드 자산이란 해당 브랜드를 가졌기 때문에 발생하는 차별적인 브랜드 가치다. 어떤 제품이 있는데 이 제품의 가격이 5만 원이에요. 근데 이 5만 원이 어떤 거? 이 브랜드가 유명함으로 인해서 훨씬 더 가치가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해당 브랜드를 가졌기 때문에 다른 제품이랑 차별화된다는 그런 부분을 우리 브랜드 자산이라고 한다. 그래서 브랜드 제인, 영어 표현 잘 보세요. 레코그니션 이렇게 돼 있죠. 브랜드가 과거에 본인한테 노출된 적이 있음을 알아차리는 것. 어떤 광고를 봤는데 본 기억이 있는 것 같다라면 이거는 제인이라고 해요. 거기에 비해서 회상이라는 게 있죠. 이건 영어로 리콜이라고 한다. 정확하게 내가 과거에 봤던 광고를 그쵸? 다시 한번 회상할 수 있는 거, 다시 끄집어낼 수 있는 거, 정확하게 끄집어낼 수 있는 능력, 이걸 우리 회상이라고 한다. 얘는 본 적이 있는 것 같다. 얘는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러한 회상과 제인을 합쳐서 우리 브랜드 인지도라고 그래요. 인지도. 그래서 브랜드 인지도는 브랜드 이미지의 풍부함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소비자가 한 제품 범주에 속한 특정 브랜드를 재인하거나 회상, 리콜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브랜드 인지도라고 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로열티는 뭐예요, 이거? 충성도, 애호도 이런 것들이죠. 정답은 4번. 51번입니다. 상품 판매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인적 판매는 개별적이고 심도 있는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것이 장점이다. 그렇죠? 사람끼리 그러니까 고객이 있으면 고객한테 내가 사람 1대1로 대면하면서 어떤 정보를 받을 수 있거나 줄 수 있는 것이죠. 이번 판매는 회사의 궁극적인 목적인 수익 창출을 실제로 구현하는 기능이다. 좋습니다. 3번 전략적인 관점에서 고객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영업을 중요시하던 과거 방식에 비해서 판매 기술이 고도화되는 요즘은 판매를 빠르게 달성하는 전술적인 기술적인 관점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거 보시면 고객과의 관계 형성 이게 뭐예요? 최근이죠. 최근 이게 과거 방식이 아니라 이게 최근 방식이다. 이게 뭡니까? 고객과의 관계관리 CRM이죠.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 이걸 통해서 고객과의 관계를 장기적인 관계로 구축하는 거잖아요. 장기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거. 이걸 통해서 고객으로부터 최대한 많이 뽑아먹겠다라는 게 뭡니까? CLV죠. 고객의 생애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거. 이게 바로 CRM이다. CRM. 그러니까 이게 옛날 얘기가 아니라 과거 얘기가 아니라 최근이다. 최근.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딱 봐도 3번이라는 걸 여러분들 알 수가 있을 것이다. 자, 됐고요. 52번 넘어갑니다. 52번은 조금 어려웠을 것 같아요. 아래 글상자에서 설명하는 머천다이징의 종류 가장 옳은 것은 해서 이거 선별적 머천다이징인데 딱 보면서 세그먼트 머천다이징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세그먼트 뭐예요? 세그먼트. 세분화죠. 세그먼트. 세분화된 어떤 조각을 세그먼트라고 하죠. 보면 뭐 시장을 세분화했다. 세분 시장을 뭐 타겟팅했다라고 해가지고 이걸 찍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자, 보면 소매업, 2차 상품 제조업, 가공업자 및 소재 메이커가 수직적으로 연합하여 상품 계획을 수립하는 머천다이징 방식이다. 수직적으로 한다라는 게 포인트가 되겠고요. 이는 시장을 세분화하여 파악한 한정된 세분시장을 타겟 고객으로 하여 이들에게 알맞은 상품화 전략을 전개하는 것이다 라는 거. 이건 이제 선별적인 마케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머천다이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별하는 거. 여럿 중에서 딱 여기를 선별하는 거죠. 여기 보면 한정된 세분시장을 타겟팅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2차
그다음에 뭐 가공업자, 소재 메이커가 수직적 연합해서 상품 계획을 한다. 이는 시장을 세분화하여 파악한 세분된 한정된 세분 시장을 타겟팅해서 이들한테 요 한정된 사람들한테 알맞은 상품화 전략을 전개하는 것. 이거 선별적 머천다이징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러한 선별적 머천다이징을 다른 말로 하면 세분 시장 대응 머천다이징이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 하면 선별적 머천다이징. 선별적 머천다이징을 비슷한 말로는 시장 대응, 세분시장 대응이죠. 세분시장 대응 머천다이징이라고 한다. 다른 말로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동일한 고객층을 대상으로 하되, 요 고객층을 대상으로 하되 경쟁점과는 달리 고객이 가장 희망하는 품종이라든가 가격대에 대응하는 상품이라든가 품질을 차별하는 것, 이거 선별적인 머천다이징이라고 합니다. 조금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53번. 판매 서비스는 거래 계약의 체결 또는 완결을 지원하는 거래 지원 서비스 및 구매 과정에서 고객이 지각하는 가치를 향상시키는 가치 증진 서비스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중에서 가치 증진 서비스에 해당하는 두 가지로 구분이 된다라는 거죠. 판매 서비스 자체가. 판매 서비스를 구분해 보면 거래를 완결시키는 것들이죠. 거래 계약의 체결 또는 완결을 지원하는 거래 지원 서비스. 거래 지원 서비스가 있고요. 또 하나는 고객이 지각하는 가치를 향상시키는 가치 증진 서비스. 가치 증진 서비스가 있다. 이 중에서 우리는 요거가 뭐냐 이거죠. 이게 뭐냐. 거래 지원 서비스는 문제에서 용어의 정의를 주고 있죠. 거래 계약의 체결 또는 완결을 지원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가치 증진 서비스는 고객이 지각하는 가치를 향상시키는 가치 증진 서비스. 자, 보면 1번 상품의 구매와 사용 방법에 관한 정보 제공. 구매할 수 있도록 어떤 정보를 제공한다. 이건 뭐 거래 계약이랑 관련성이 있는 것이죠. 충분한 재고를 보유하고 있는지, 안전한 배달, 보장하는 주문 처리. 주문 처리도 뭡니까? 완결을 지원하는 것이죠. 명료하고 정확하며 이해하기 쉬운 청구서 발행. 거래한 이후에 청구서 발행하는 것도 거래 계약의 체결, 완결과 관련성이 있고요. 친절한 접객 서비스, 쾌적한 점포 분위기. 이거 뭐겠습니까? 고객이 지각하는 가치겠죠. 이거. 정답은 4번입니다. 5번도 보면 고객이 단순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대금을 납부한다. 대금 납부한다라는 건 뭐죠? 거래가 완결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완결을 지원하기 위한 거죠. 이것도 완결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 4번. 그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54번은 많이 나왔던 문제죠. BSC 균형 성과표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밸런스 스코어 카드. 여기는 균형 점수표라고 해놨어요. 균형 성과표라고 주로 많이 얘기를 하죠. 이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일단 균형 성과표, 예전에는 재무적 지표만 가져왔다. 재무적 관점에서 재무적 지표만 가져왔다라는 거죠. 과거지향적이고, 이거 단기적이죠. 이거는 단기적. 과거지향적이고 단기적이고 이것도 계량적이에요. 그렇죠?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이건 또 내부적이다. 내부적인 지표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거에서 조금 더 확장해보자 이거죠. 확장해보자. 재무적인 건 이건 정량적인 거니까 정성적인 것들을 한번 집어넣어보자 이거죠. 그래서 들어온 게 여기 보면 안 나왔나요? 여기는 지금 과거지향적인데 미래지향적인 지표로서 들어온 게 뭐냐? 우리 학습과 성장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학습과 성장이다. 그 다음에 내부적인 관점 말고 외부적인 것들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고객 관점. 그 다음에 계량적인 거 말고 이거는 재무적인 관점이니까 주로 재무제표를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숫자로 되어 있겠지만 그거 말고 숫자로 된 것 말고 정성적인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정성적인 지표. 정성적인 지표 중에 학습과 성장 이것도 들어갈 수가 있겠고 고객 관점도 들어갈 수가 있겠고 아니면 내부 프로세스 뭐 이런 것들 들어갈 수가 있겠죠. 계량적인 거 말고 정량적인 거 말고 정성적인 것들도 좀 중요할 수가 있겠다. 근데 마지막으로 뭐 단기적인 거 말고 장기적인 거 이런 것들도 장기적이겠죠. 장기적이라는 건 뭡니까? 이거는 미래지향적이죠. 이거 미래지향적이다.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옳지 않은 건 뭐냐? 정답은 이거 2번입니다. 과거 성과 지표와 현재가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거죠. 미래 성과 지표 사이의 균형을 이루고자 하는 게 바로 BSC다. 정답은 2번. 54번도 여러 번 나왔던 문제죠. 55번 보도록 하죠. 사람들은 신제품이나 혁신을 수용하고 구매하는 성향에서 큰 차이를 갖는다. 자신의 커뮤니티에서 여론 주도자이며 신제품이나 혁신을 조기에 수용하지만 매우 신중하게 구매하는 집단. 가장 옳은 것은 뭐냐? 로저스의 혁신 수용 이론을 얘기하는 것이죠. 로저스의 혁신 수용 이론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를 우리 이노베이터라고 그러죠. 이노베이터. 혁신자. 혁신 수용층에 막 2.5% 정도 되는 애들. 그 다음에 조기에 수용하는 사람도 있죠. 조기 수용자, 얼리 어댑터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뭐야? 주류죠, 주류. 메인스트림이 되겠죠. 근데 여기는 후발주자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문제에서 보면 신제품이나 혁신을 조기에 수용한다. 조기에 수용한다라고 되어 있죠. 혁신 수용자들은 무조건 수용하는 사람들이에요. 무조건 새로운 게 나오면 그냥 일단 사는 사람들이야. 근데 이 사람들은 조기에 수용하지만 매우 또 신중한 사람 누구겠습니까? 얼리 어댑터들 얘기하는 것이죠. 조기 수용자, 얼리 어댑터. 정답 2번 되겠죠. 2번. 뭐 쉬운 문제였습니다. 56번, 55번도. 56번도 매번 나오는 문제가 또 나왔죠. 이번 문제 중에, 이번 시험의 특징 중에 하나가 PLC 관련돼서 제품의 수명 주기가 2문제가 출제됐다는 것입니다. 56번, 그 다음에 뒷문제 또 하나 있어요. 도입기에 관련된 문제 이번에 또 나왔습니다. 자, 표적 시장을 수정하거나 제품을 수정하거나 마케팅 믹스를 수정하는 마케팅 전략을 수행해야 하는 제품 수명주기 상의 단계. 가장 옳은 것은 뭐냐? 표적 시장을 수정하거나 제품을 수정하거나 마케팅 믹스를 수정하는 마케팅 전략을 갖다가 바꾸는 거잖아요. 상당히 중요한 거죠.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때에 따라서 이제 표적 시장도 이제 수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표적 시장을 수정한다라는 건 타겟팅하는 그 고객층을 바꾼다라는 거죠. 왜? 매출액이 이제 더 이상 발생하지 않으니까. 제품을 수정할 수도 있고요. 때에 따라서 마케팅 믹스 포피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기업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전략적인 판단이죠. 이거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이때 어때요? 극대점을 지나서 후퇴하는 구간이 있단 말이죠. 후퇴하는 구간이 발생해서 나중에 완전히 디클라인 하면 안 되잖아요. 이때가 언제냐? 성숙기다, 성숙기. 성숙기에는 표적 시장을 수정할 수도 있고요. 제품을 수정할 수도 있고 마케팅 믹스를 수정해서 기존 고객들이 더 많이 살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상대방 경쟁자 기업의 제품을 사던 고객들을 갖다 끌어들이는 유인하는 전략을 쓸 수 있는 게 바로 언제다? 성숙기다. 왜? 이때도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또한 매출의 극대점을 찍었다가 후퇴하고 있단 말이죠. 더 이상 후퇴하면 안 돼요. 그래서 표적 시장을 수정할 수도 있고 제품을 수정할 수도 있고 마케팅 믹스를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숙기다. 전략적인 수정이 필요한 시기가 바로 성숙기에 해당한다. 57번. 57번도 뭐 기출 여러 번 됐던 문제죠. 중고품을 반납하고 신제품을 구매한 고객에게 가격을 할인해 주거나 판매 촉진 행사에 참여한 거래처에게 구매 대금의 일부를 깎아주는 것 뭐냐 이거 공제 얼러원스라고 합니다. 얼러원스. 기능 할인, 중간상 할인, 뭐 수량 할인, 뭐 계절 할인 이런 것들은 아니죠. 정답은 3번이니까 이건 뭐 나왔던 문제들이죠. 58번 카테고리 매니지먼트에 관한 설명. 가장 옳지 않은 거 카테고리 매니지먼트, 카테고리 관리에 관련된 문제죠. 옳지 않은 거 1번 특정 제품 카테고리의 매출과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한 원료 공급부터 유통까지의 공급망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료 공급부터 유통까지의 공급망에 관련된 뭐예요? 공급망에 대한 통합적 관리는 SCM이죠. SCM.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란 말이죠. 서플라이어, 생산자, 도매상, 소매상, 최종 소비자까지, 그죠? 이걸 다 관리하는 거 뭐예요? 이걸 통합해서 관리하는 거. 특히 뭘 통합한다? 정보 통합이죠. 정보를 통합해서 이거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거죠. 실시간 공유하면 어때요? 이 공급망 전체가 효율성이 높아지는 거죠. 재고도 감축되고 비용도 절약되고, 그죠? 효율성이 높아지더라,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원료 공급부터 유통까지의 공급망에 대한 통합적 관리는 SCM을 얘기하는 것이고 카테고리 관리는 아니다.
그럼 카테고리 관리는 뭐냐? 유통업체와 상품 공급업체 간에 분리되어 있는 머천다이징, 그 다음에 재고관리 기능 등을 상품별로 통합하는 거예요. 상품별로 통합하는 거예요. 여기는 카테고리 매니지먼트는 상품별 통합이에요. 누구와 누구 사이? 그렇죠? 유통업자와 상품을 공급하는 사람, 상품 공급업자. 유통업자와 상품 공급업자 간 분리되어 있는 머천다이징, 그 다음에 재고관리 등의 기능을 상품별로 모두 통합하는 것이다. 상품별로 통합하는 것, 이걸 우리 카테고리 매니지먼트라고 한다. 또는 매입에서 판매 기능까지 상품별로 수식 통합하는 것, 여하튼 상품별로 통합 관리하는 것, 이것을 우리 카테고리 매니지먼트라고 합니다. 이 문제는 뭐 쉬운 문제였습니다. 이건 카테고리 매니지먼트의 용어의 정의만 정확하게 알았으면 맞출 수 있었고, 카테고리 매니지먼트가 자주 나오진 않지만 한 2년에 한 번씩은 꼬박꼬박 출제됐단 말이죠. 정답 1번. 그 다음에 1번의 용어의 정의가 뭐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라는 건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자, 5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9번. 아래 글상자의 성과 측정 지표들 중에서 머천다이징에서 상품 관리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들만으로 나열한 것은 뭐냐? 상품, 이 포인트는 이거죠. 상품 관리 성과입니다. 이거 안 나오다가 예전에 한 10년 전에 나왔다가 최근에 좀 잘 안 나왔죠. 특히나 뭐 기억, 니은, 디귿 이거 다 뭡니까 얘네들? 전략적 수익 모형에 관련된 부분이죠. 전략적 수익 모형. 다른 거 모르더라도 상품 관리 성과 측정하기 위한 지표 이런 단어를 잘 모르더라도 기억, 니은, 디귿은 뭐냐? 전략적 수익 모형에 해당하는 놈들이구나. 기억, 니은, 디귿과 그 다음에 리을, 미음은 뭔가 차이점이 있겠구나. 기억, 니은, 디귿이 정답이거나 아니면 리을, 미음이 정답이라는 거, 요거는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고 있어야 된다. 문제에서는 상품 관리 성과죠. 상품을 관리하는 성과. 총 자산 수익률, ROA죠, ROA. 그 다음에 총 재고 투자 마진 수익률, 용어도 어렵게 나왔어요. GMROI죠. GMROI. ROI에 관련된 거. 이건 ROA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회전율에 관련된 거죠. 재고 회전율에 관련된 것들. 얘네들은 전략적 이익 모형, 전략적 수익 모형에 관련된 것이고, 얘네들은 상품의 관리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입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정답이 되겠고, 그 다음에 리을번, 미음번 얘네들은 뭐냐? 얘네들은 상품 기획의 성과 측정을 하기 위한 거예요. 상품 기획의 성과 측정을 하기 위한 지표에 해당한다. 상품 기획 성과 측정, 이게 리을 미음번이다. 정답은 2번입니다. 그래서 이거 예전 문제. 하지만 예전 문제이지만 기억, 니은, 디귿이 전략적 이익 모형에 해당한다는 걸 알면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었다. 자, 60번. 유통 경로에 대한 촉진 전략 중에 푸시 전략, 풀이 있고 푸시가 있죠? 푸시가 있고 풀이 있습니다. 일단 푸시는 밀어붙이는 거잖아요. 누가? 제조업자가 누구를? 그렇죠? 소매상. 물건 준 다음에 밀어붙이는 거예요. 물건 팔아와 하고 밀어붙이는 거죠. 밀어붙이는 거. 대표적인 게 뭐가 있겠어요? 밀어붙이는 것 중에 하나가 인적 판매 한다라든가 인적 판매를 강요시키는 거. 인적 판매를 강요시키기 위해서 뭘 줘야 돼? 인센티브 같은 거 줘야겠죠. 인센티브라든가 아니면 뭐 지원금이라든가 판매 지원금, 그죠? 판매 지원금 내지는 판매 장려금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 줘야만 푸시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중에 문제에서는 푸시에 해당하지 않는 거 뭐냐 이거죠. 협력 광고 때리게 도와주는 걸 밀어주는 거예요. 광고 때려! 그러면 물건 판매해 이거죠. 신제품의 입점, 그 다음에 진열비를 지원해주는 거, 그 다음에 진열과 판매 보조물을 제공해주는 거, 그 다음에 판매 경영대회, 그 다음에 인센티브를 제공해주는 거, 이런 것들이죠. 거기에 비해서 매장 내 컨테스트, 상품 추첨해주는 거, 이거는 뭐 푸시보다는 뭐 풀에 가까운 것이고, 특히나 매장 컨테스트, 경품 추첨하는 거는 뭐예요? 여기 지금 보면 제조업자가 소매상에 대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매장 내 컨테스트, 경품을 추첨하는 건 이건 누구? 소비자예요, 소비자.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촉진이죠.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판매 촉진 방법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1번, 2번, 3번, 5번은 누구? 그렇죠. 소매상, 유통상인, 중간상인을 밀어내기 위한 것들이죠.
물건을 판매하라고 밀어내기 위한 대상이 달라요. 4번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판매 촉진이고 1번, 2번, 3번, 5번은 누구? 중간상인. 중간상인을 밀어내기 위한 것이죠. 밀어내니까 얘네들은 푸시. 근데 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촉진이고 소비자들이 알아와서 와서 콘테스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풀전략이다. 풀전략.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61번. 자, 아래 글상자에서 제품의 수명주기에 따른 광고 목표 중에 도입기입니다. 도입기. 도입기니까 쉽죠, 이거. 광고인데 도입기. 도입기. 도입기의 광고 목표. 도입기의 광고 목표는 뭐겠어요? 일단 매출액이 많지가 않잖아요. 매출액인데 여기가. 매출액이고 여기는 시간이죠?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게 바로 이제 우리 제품의 수명주기라고 하는데 도입기는 여기에요. 도입기. 매출액이 어때요? 상당히 낮단 말이죠. 왜 낮겠어요? 이렇게. 매출액이 낮은 이유는 인지가 안 됐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도입기의 광고 목표는 뭡니까? 인지도를 높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우리 제품 알게끔. 자, 도입기에 해당하는 거 기억번. 제품의 성능 및 이점에 관한 인지도를 높이는 정보 제공형 광고. 그렇죠? 인지도 알지 못하니까 인지도 알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니은번. 우선적으로 자사 브랜드를 시장에 알리기 위한 인지도. 기억 니은은 당연히 들어가야 돼요. 기억 니은이 안 들어가 있으면 이건 정답이 아니다. 기억 니은이 들어가 있는 애들 쭉 보니까 이거 있네. 이것도 있죠? 기억이 안 들어갔으니까 이 나가리죠. 이건. 기억이 없는 애들은 다 틀렸다. 1번 아니면 2번이다. 그러니까 기억 니은 맞고 미음번을 보면 되겠네요. 미음번. 브랜드를 차별화하고 충성도를 높이는 강화 광고. 브랜드를 차별화한다는 게 뭐예요? 일단 경쟁이 심화됐다라는 거잖아. 여기서 쓰는 거잖아요. 여기서. 그러니까 미음은 들어갈 이유가 없겠다. 정답은 1번이죠. 기억번, 니은번. 도입기의 광고 목표다. 인지도를 높이는 것이죠. 뭐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죠. 자, 62번. 기업의 진화, 관계의 진화 과정 중에서 분류한 고객의 유형 가장 옳지 않은 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고객들 다 같은 고객이 아닙니다. 고객도 이제 발전을 해요. 이제 불특정 다수부터 해가지고, 불특정 다수라고 해서, 서스펙트라고 해요, 서스펙트.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사람이 이 제품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쓸만한 건지 의심의 눈초리를 보고 있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잠재 고객이에요. 잠재. 포텐이 아직 터지지 않은 잠재 고객이죠. 잠재 고객이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물건을 한번 샀어요. 그러면 신규 고객이 되는 거예요. 신규 고객. 신규 고객에다가 이제 여러 번 사기 시작합니다. 단골 고객이 되죠. 단골 고객. 단골 고객이라고 그래요. 내지는 뭐 이게 뭐야? 기존 고객이죠, 이제. 여러 번 사기 시작했으니까 이제 기존 고객이 되는 거예요. 기존 고객. 그러다가 이제 계속 사다 보면 우리 제품에 대한 충성도가 높아지고 애호도가 높아지고 로열티가 높아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옹호하는 단계가 돼요. 옹호 고객이 돼요. 애드보케이트라고 그래요. 옹호 고객이 된다라는 거죠. 옹호하다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파트너가 되는 거죠. 파트너십이 발생을 하더라. 이게 고객의 발전 단계예요. 여기 보면 여기 잠재 고객도 있고요. 신규 고객, 기존 고객, 이거 단골 고객이죠. 이런 애들. 그 다음에 이탈 고객. 고객으로 있다가 이탈할 수도 있겠죠. 나갈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불량 고객은 여기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은 이거다. 불량 고객은 고객의 유형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여기 이제 이탈 고객 있죠? 이탈 고객. 이탈 고객은 기존 고객에서 이제 이탈한 것을 얘기한다라는 것이죠. 불량 고객은 뭐겠어요? 이거 노쇼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불량 고객이 되겠죠. 자, 63번. 주스 한 잔에 땡땡원 같이 오랫동안, 포인트는 이겁니다. 오랫동안 소비자에게 정착되어 있는 가격이 거의 고착되어 있어. 이 주스는 500원, 라면은 뭐 1000원, 아이스크림은 500원, 딱 뭔가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균일 가격, 단수 가격, 명성 가격, 관습 가격, 단기 가격. 뭐야? 관습적으로, 습관적으로 이 정도 가격이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정답 4번입니다. 4번. 문제 같지도 않은 거죠. 그 전에는 이거 많이 나왔었죠. 단수 가격, 오드 프라이스. 이거 상당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9,999원. 뭐 이런 것들이죠. 뭐 이런 거. 이게 바로 단수 가격이다. 오드 프라이싱.
자, 64번 CRM입니다. CRM 전략을 위한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관한 설명 가장 옳은 것은, 이 문제는 원칙적으로 유통 마케팅에 나오는 것보다는 유통 정보에 나오는 게 맞죠. 맞습니다. 하지만 뭐 과목과 상관은 없이네요. 출제자들이. CRM 전략을 위한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관한 설명 가장 옳은 것은 뭐냐.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용어의 정의를 한번 해봐라 이거죠. 이 정답 3번이요. 의사결정에 필요한 데이터를 분석 가능한 형태로 변환하고 가공하고 저작한 요약형 기록 데이터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필요한 데이터를 분석 가능한 형태로 변환하고 가공하고 저작한 요약형 기록 데이터, 뭐 ETL과도 뭐 가능성이 좀 있죠. 우리 데이터 웨어하우스 용어의 정의 보시면, 사용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업이 축적한 많은 데이터를 사용자 관점에서 주제별로 통합한다. 그래서 주제 지향성이라는 게 있어요. 데이터 웨어하우스 중에 특징 중에 하나가 주제 지향성이라는 게 있죠. 주제 지향성. 아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주제 지향성이라는 게 있다. 그 다음에 비휘발성, 날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비휘발성. 그다음에 접근 가능성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또 통합성, 그렇죠? 통합성. 이런 특징 등이 있어요. 이런 특징 등을 갖추면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데이터 웨어하우스, 사용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업이 축적한 많은 데이터를 누구 입장에서? 사용자 입장에서 주제별로 통합한다는 거죠. 주제 지향성, 그다음에 통합성, 그다음에 비휘발성, 이런 특징을 가지고 만들어진 게 바로 데이터 웨어하우스다. 정답은 3번입니다. 이 문제는 유통 정보에서 뭐 훨씬 더 적합한 문제였고, 데이터 웨어하우스 상당히 잘 나오죠. 잘 나오고, 그다음에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이런 특징들도 잘 나옵니다. 뭐 접근성 이런 것들도 있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3번. 자, 이번엔 65번 보도록 하죠. 매장의 배치에 관한 제안,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뭐냐? 가격 저항이 낮은 상품은 고객의 출입이 낮은 곳에 배치한다. 잦은 곳에. 가격 저항이 낮은 제품은 고객의 출입이 잦은 곳에, 고객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에 가격 저항이 낮은 상품을 갖다가 배치해라, 이런 것들이죠. 두 번째, 충동구매 성격이 높은 상품은 고객을 유인하기 위해서 판매장의 안쪽에 배치한다. 이것도 여러 번 나왔던 지문이죠. 충동구매 성격이 높은 건 어때요?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앞면에, 전면에 갖다 놔야 되죠. 사람들한테 눈에 띌 수 있게. 그러면 지나가다 하나 그냥 산단 말이죠, 이거. 매장 전면에 배치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보면 유인하기 위해서 매장 안쪽, 후면에 하면 안 돼요. 매장 안쪽이 아니고 매장 전면에 배치하는 게 중요하다. 여러 번 기출됐었죠. 빈출 지문입니다. 빈출이랑 빈번히 출제되는 지문이란 거죠. 상당히 많이 나왔었죠. 정답 2번. 66번. 고객 편리성을 높이기 위한 점포 구성 방안, 가장 옳지 않은 거. 이런 것들도 상식입니다. 상식. 고객의 동선과도 관련성이 있는 부분이고 상식적인 부분이다. 그 다음에 스크램블드 머천다이징, 이거 자체만으로도 여러 번 또 출제가 됐었고요.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방안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고객의 편리성입니다. 고객의 편리성을 높이기 위한 것. 편리성이 높아져야만, 그렇죠, 고객이 물건을 잘 산다라는 거죠. 매출액을 다 높이기 위한 거예요. 자, 보면 정답 2번인데, 자유로운 고객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양방향 통행 원칙을 준수해서 통로를 설계한다는 뜻인데, 고객 흐름을 방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양방향 통행을 합니까? 아니에요. 양쪽으로 가다 보면 어때요?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부딪힌단 말이죠. 별로 좋지는 않다. 정답 2번이에요. 2번. 고객 동선은 웬만하면 뭐야? 교차하지 않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는 게 원칙이잖아요. 동선의 흐름의 원칙이다. 고객 동선은 교차하지 않도록 구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양방향보다는 한쪽 방향으로 쭉 갈 수 있게끔 흐름도를 만들어 놓는 게 좋다라는 거죠. 정답은 몇 번이요? 2번입니다. 67번. 67번은 CRM 실행 순서입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암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CRM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CRM은 고객 관계 관리입니다. 고객과의 관계를, 장기적인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뭡니까? 고객 니즈 분석, 가치 제안, 니즈 분석, 창조, 대상 고객을 선정하는 게 매우 중요하겠죠. 대상 고객을 선정하는 겁니다. 대상 고객을 선정한 다음에 이들을, 선정된 고객들의 니즈를 분석하는 거죠. 니즈를 분석하는 거예요.
고객 선정이 되어 있어야만 그들의 욕구를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니즈 분석이 되면 거기에 따른 가치 창조, 그 다음에 가치를 제안해서 그 사람들이 그거를 살 수 있도록 설득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컨트롤하는 성과평가 단계가 있다더라. 정답 5번입니다. 5번. 이거는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순서를 한번 쭉 생각해 보시면 돼요. CRM을 하기 위해서 장기적인 관계 구축을 위한 고객들을 그렇죠 끌어들이기 위한 거잖아요. 그런 노력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랑 장기적인 관계 구축할 만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대상 고객을 선정을 한 다음에 선정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보는 거죠. 이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 가장 필요로 하는 거, 가장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제품이 뭐냐, 고객의 니즈를 분석하는 거. 거기에 따른 제품을 아니면 서비스를 창조하고 그들한테 설득하는 가치 제한 과정이 있는 것이다. 정답 5번, 68번. 마케팅 조사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이게 또 뭐 상식적으로 나왔어요. 뭐 기술적 조사에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2차 자료. 1차 자료, 2차 자료는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 않습니까? 매번 나오는 거죠. 1차와 2차. 1차라고 해서 먼저 조사하는 게 아니죠. 얘가 먼저 조사하는 거예요. 선조사하는 거죠. 선행해서 조사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1차 조사하는 거예요. 얘는 간접 조사. 얘는 직접 조사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4번 마케팅 조사에는 정성조사와 정량조사 모두 필수적으로 모두 필수적인 건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죠. 이거 할 수도 있고 이거 할 수도 있고 또는 같이 할 수도 있는 거죠. 같이 할 수 있는 거.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그 다음에 5번에 보면 탐색조사는 탐색조사 제일 먼저 하는 거죠. 탐색조사, 기술조사, 인가조사 하잖아요. 탐색조사는 뭔가 문제 정의가 모호할 때, 그렇죠? 뭔가 내가 조사를 해야 될지 조사 목적이 명확하지 아니할 때 하는 게 탐색조사입니다. 그래서 조사 문제가 불명확할 때 기본적인 통찰과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실시하는 게 바로 탐색조사다. 좋습니다. 정답은 4번이에요. 4번. 69번 점포의 비주얼 머천다이징 VMD에 관련된 문제이죠.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뭐냐? VMD가 있죠. VMD. 비주얼 머천다이징. 우리말로 하면 시각적인 거죠. 시각적 머천다이징이다. 여기는 세 가지가 있죠. VP, PP, IP 이 세 가지가 있다. 비주얼 프리젠테이션이죠. 포인트 오브 프리젠테이션. 그다음에 IP 뭐야? I가 아이템이죠. 아이템 프리젠테이션 이런 것들 얘기합니다. 그래서 점포의 비주얼 머천다이징, 점두, 출입구, 건물 외벽 등의 점포 외장도 눈에 보이는 거죠. 시각적 머천다이징입니다. 고객들의 충동 구매를 끌 수 있도록, 고객들이 점포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이끌 수 있도록 만드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매장 및 후방, 고객 동선, 상품 배치 등의 레이아웃. 레이아웃은 이건 뭐야? VMD가 아니죠. 이 자체가 레이아웃이 배치하는 거예요. 배치하는 거. 2번은 VMD가 아닙니다. 3번 매장의 인테리어, 조명, 현수막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진열, 집기, 트레이, 카운터, 종원의 복장, 그다음에 머리카락, 청결 상태 등의 위생. 이것도 예전에 기출문제가 똑같이 나왔던 거지. 기존 문제 동일하게 나온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죠. 이거는 그냥 레이아웃이에요. 비주얼 머천다이징 아니다. 배치하는 것이다. 배치하는 거. 마지막 70번. 상품 진열에 대한 설명.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상품 진열이죠. 고객의 오감을 즐겁게 하면서도 찾기 쉽고 선택을 용이하게 하는 진열을 하는 게 좋다. 디스플레이인데 기존에는 디스플레이 관련된 뭐가 많이 나왔습니까? 디스플레이 관련돼서 디스플레이의 종류가 많이 나왔죠. 종류. 근데 이건 종류가 아니라 이론적인 문제가 나왔어요. 훨씬 더 쉽죠. 2번 매장 입구에는 구매 빈도가 높은 상품 위주로 진열한다라는 거. 그렇죠? 아까도 했었잖아요. 비슷한 문제 앞에 지문이 있었죠. 3번 오픈 진열을 할 경우 경품 및 행사 상품, 그 다음에 고회전 상품, 저회전 상품 순으로 진열하는 게 좋겠다. 네 번째, 셀프 서비스 판매 방식 소매점에서는 소비자가 직접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곤돌라 또는 쇼케이스를 이용한 진열 방식 활용이 일반적이다. 좋죠? 5번, 엔드 진열이 나왔습니다. 엔드 진열 뭐예요? 이 끝에 여기가 엔드캡이죠. 엔드캡. 이런 데 진열하는 거예요. 엔드 진열은 신상품, 그 다음에 행사 상품의 효율적인 소구를 위해서 매장의 빈 공간에 독립적으로 진열하는 방식이다. 이거 아니에요. 빈 공간에 독립적으로 하는 게 아니죠. 고객들이 삼면에서 볼 수가 있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게 매대가 있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제일 눈에 많이 띄는 데가 바로 엔드예요. 엔드.
빈 공간에 독립적으로 진열하는 게 아니다. 엔드 진열은 고객들이 이동하는 통로에 직접 매대를 노출시켜서 뭐 충동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잘 보이잖아요. 잘 보이고 왔다 갔다 하다가 하나씩 뚝뚝 집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엔드 진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통 마케팅 40문제 한번 다 풀어봤죠. 생각보다 조금 처음 나온 문제 약간 이상한 문제들도 있지만 대부분 용이했다. 그 다음에 상식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문제들도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시간 마치고요. 많이 풀어보시고 틀린 부분이 있으면 그거를 다시 한번 복습하는 게 우리가 기출문제를 접하는 가장 중요한 자세라고 봅니다. 이번 시간 이렇게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